오늘 집중호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각 분야의 여러 뉴스들을 기자들과 함께 정리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합니다. 배재수 기자와 함께 뉴스 브리핑 집중호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 강원과 충청 지역에 호우특보가 지금 발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이틀에 걸쳐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 잠시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호우특보 발효돼 있던 게 조금 전 이 기상청 발표 오후 6시 기준으로 이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제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예. 도로 침수와 토사 낙석 피해, 또 많은 도로와 지하차도, 하천병과 등산로 등이 통제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등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단축 수업이 있었고요. 많은 비에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수도권 주요 하천에 홍수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따라서 한강 수위도 크게 올라가서 이 오늘 오후 2시 55분부터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 양방향이 모두 통제되고 있고요. 네. 오후 5시 20분부터는 여의 하류 IC도 양방향이 통제돼 이 퇴근길 우회하는 차량으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퇴근길이 좀 복잡하겠군요.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린 비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물폭탄 내일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뭐 내린다는 얘기죠? 네, 예. 그리고 정부가 이게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만여 명에 대해 사직 처리를 단행했으면 이제 전공의들 만여 명이 의료현장을 떠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밝혔는데요. 22일부터 이 사직 처리를 이제 그 만여 명에 대한 사직 처리가 진행이 되고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대해서는 이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지방 전공의들이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이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하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군입대가 불가해서 이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사실혼의 관계인 그 동성의 동거인들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라는 판결입니까? 네, 이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건데요.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일반인 소송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게 배제하는 이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건 이 성적 지향의 차별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예. 이 소송욱 씨는 이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듬해 2월에 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그해 10월 동성이란 이유로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처분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1심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당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됐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2029년까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주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죠. 네, 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서 이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 6천 호의 물량을 오는 2029년까지 공급하고 이 분양가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아울러서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서 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인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 4천 호는 이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외교통일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영신 기자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얘기를 오늘도 해보죠. 지난 한 주에 트럼프 피격 사건의 충격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참 모아졌었죠. 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 이미 보셨겠지만은 당시 피격 상황을 다시 한번 유튜브로 좀 보시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당시 상황을 소리로 짐작을 예. 하실 수 있을 것 want to 같습니다.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네, 총성 8발 정도 총성이 들렸고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대선 후보가 오른쪽 귀를 감싸면서 탁자 아래로 고개를 숙였죠. 이윽고 이제 피가 얼굴에 묻은 채로 오른팔 이 주먹진 손을 치켜 올리면서 파이트 이렇게 외치는 기록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두고두고 회자될 세계의 사진도 한 장 남기게 되는데요. 사진도 유튜브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AP통신의 에반 부치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와중에 이런 장면을 연출한 트럼프의 정무감도 대단하지만 이 장면을 담아낸 사진 기자도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진을 찍은 에반 부치 기자는 퓰리처상을 전에 받은 기자인데 이번에도 이 찰나의 순간에 명장면을 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총에 맞고 얼굴에 피를 흘리는 와중에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트하고 외치는 모습 그리고 배경에 성조기까지 쫙 펼쳐져서 이렇게 펄럭이는 모습까지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사진 한 장이 역사에 남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혹시 사전에 이렇게 각본대로 찍은 게 아니냐, 조작된 게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이 저격범 토머스 매시크룩스 올해 20살인데 현장에서 사살됐고 예.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귀에 묻은 피는 연극용 물감이다. 총격은 자작극이다. 그리고 비밀 경호극이 트럼프 선거본부하고 같이 조작을 한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반 부치 기자의 사진이 지나치게 완벽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즉석에서 찍은 거냐. 성조기 배치까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경호원들이 총격 직후에 트럼프를 재빨리 대피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할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냐 이거 이상하다. 보통은 왜 VIP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VIP부터 일단 머리를 숙이게 머리 해서 숙이고, 다 막 그렇죠. 겹겹이 네. 에워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는 얼굴을 들고 경호원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예, 약간. 근데 전해진 얘기로는 트럼프 총격 직후에 저격범이 사살됐잖아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왜 무선 이게 있잖아요. 이 현장에서 저격범이 다운됐다, 그러니까 제거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뭐 대피시키거나 예. 보호하는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피격 사건이 꽤 있었는데 네. 루즈벨트 대통령 이게 다리가 불편한 그 2차 대전 당시 대통령 말고 1900년대 시어도어 루즈벨트. 지금 예. 앞에 뭐 다르군요 이름이. 예.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까? 예,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에 위스콘신주 밀워키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총알은 이제 루즈벨트가 양복 안주머니에 안경집을 넣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연설문도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 좀 완충 작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고 뭉치 덕분에 가슴에 이제 스치듯이 박히긴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에 피가 흘렀는데 이렇게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루즈벨트가 그 상태로 유세장에서 연설을 마칩니다. 이후에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일화가 있죠. 이 일과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견주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안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녀요. 혹시 그럴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당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됐잖아요. 네. 트럼프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겠네요. 내심. 지금 벌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트럼프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서 바이든을 더블 스코어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전에는 박빙이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TV 토론을 계기로 조금 격차를 벌렸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피격 사건 직후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예.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가 매달 우리 돈 630억 원을 슈퍼팩 정치자금 모금 단체죠. 여기에 지원하겠다. 트럼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벤스 연방 상원 의원이 발탁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SNS에 승리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Resounds with victory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최근 뉴스에 그 배우 조지 클루니도 바이든은 후보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걸 봤는데 네네.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압박이 커질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1인자를 할 수 있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연임 도전을 끝내라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국가와 민주당을 위해서 사퇴하는 편이 더 공헌하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에 이제 화상 투표를 통해서 바이든 후보를 지명 확정하려 했던 거를 일주일 연기해서 지금 8월 첫째 주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또 하원의 하킴 제프리 원내대표 이 두 원내대표가 모두 후보 지명 연기에 동의를 했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의 후보 교체 요구, 화상회의 연기 요구 압박 상당합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1일부터 15일 미국의 성인 12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의 무려 65%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자리에서 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배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지금 낮아진 걸로 나타났고요. 근데 다만 해리스가 바이든 대신에 나온다고 해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65%, 해리스는 16%였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역정을 내고 막 이런 모습도 봤는데 네. 후보 이제 교체하라 그러면. 예. 근데 지금 악재가 사실 겹치는 것 같아요. 코로나 19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걸렸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 재선과도의 악재가 지금 겹치는 상황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의학적 상황이 발생하면 완주 의사를 제고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유세 일정 취소하고 델라웨어에 사저로 지금 돌아가서 자체 격리 상태에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에 기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이면서 나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트랩을 오르는 모습이 상당히 힘들어 보였습니까? 네,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또 고령 때문인지 사실 뭐 두 가지 다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나토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라고 지칭을 했다가 정정하는 실수도 했고 뒤이어 바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또 이런 실수도 하기도 했고요. 이 모든 상황들이 선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총탄은 트럼프가 맞았는데 치명상은 바이든이 입었다. 트럼프를 스친 총알이 바이든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계단 오는 건 저희도 힘듭니다, 사실. 어쨌든 그 트럼프가 만약 당선되면 방위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요구할 것 같다. 이런 그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 미국 우선주의죠. 보호무역, 관세, 방위비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른 나라들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60%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라고 했고요. 또 다른 나라에게도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다음 표적이 뭐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게 다 이제 우리나라 주력 사업들인데 그렇죠. 이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도 이미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대폭 증액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은 부유하다. 자국 방어를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인데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다시 하게 된다면 북핵 동결, 대북 제재 완화에 맞교한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이슈 하이킥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한국 경제 활력 이제 금리에 달렸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돌아온 박성용 기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오고 싶은데 예. 돌아왔습니다. 자주 오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네, 2주에 한 번씩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 결론부터 오늘 좀 얘기해 보죠.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어떤 개선 조짐이나 회복 조짐이 보이기는 보입니까? 일단은 수치들이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IMF,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그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 IDB 등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 연초에 잡았던 거에 비해서 상향 조정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IMF는 우리 경제 성장률
어제 엊그제였죠. 예. 기존 2.3%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4월과 같은 3.2%를 유지했는데 내년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계 전망은 미국과 일본이 약간 하향 조정되고 우리와 중국, 인도, 유로존이 올해 말까지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국제기구 하면은 IMF만 좀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아시아 개발은행 좀 생소한데요. 그런데 뭐 이런 은행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IMF하고는 다르게 또 아시아권역에서의 어떤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히 보거든요. 예. ADB 아시아개발은행도 우리 경제 전망치를 2.5%로 올렸습니다. 예. 왜 그러냐? 예. 이 반도체나 우리 수출 증가세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당초에는 GDP 증가율 기존 연초에는 2.2였는데 2.5%로 0.3% 포인트 올렸습니다. 이 ADB 전망 수치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IMF나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그다음에 2.6%로 기획재정부, OECD, KDI 모두 했는데 0.1%밖에 낮지 큰 않습니다.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근데 상향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네, 네. 우리 정부가 무슨 그 코멘트한 게 있습니까 이런 수치에 대해서? 네,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뭐 때마침 7월에 그린북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알아요. 네. 경제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아시아개발은행처럼 이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부분을 기획재정부도 예의주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또 때맞춰서 둔화가 됐습니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기획재정부 김기범 경제분석과장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6월과 7월을 거의 차이가 없이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물가 부분인데 원래 물가 상승세가 둔화해서 물가 안정 흐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일단 2.4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반영한 것이고. 네, 이 6월 물가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물가, 석유류, 가공식품 물가가 내려갔고 예. 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2.4%로 꺾였습니다. 예. 약간 둔화된 거죠. 그렇죠. 소비자 심리, 기업 심리, 실적, 전망 지금 상승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시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이 좀 회복됐다가 수출이 좀 약간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IT 수출이 호조가 되면서 이게 이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했는데요. 김 과장 말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수출 제조업 수출 회복세의 내부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라는 총평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자체는 견조한 모습이고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뭐 이 흑자가 줄었다 막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6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570억 달러였고요. 네. 이게 수입은 또 490억 달러 줄었습니다. 약 80억 달러 흑자였고요. 5월 경상수지가 89.2억 달러 흑자였고 6월 경상수지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표가 좋아졌다는 거죠. 좋아졌다는 얘기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다른 업종도 살아났습니까? 이 다른 업종도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게 뒤따라가는 수치다 보니까 좀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김기범 과장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예. 수출이 호조가 되면은 소비랑 투자로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수출 호조가 소비 투자 계산으로 점차 파급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고금리나 고물가 쪽 내수 제약 요인이 완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이제 수출 좋아지고 물가가 또 안정되고 네. 수출 호조세가 그 내수자라고 하죠. 소비와 그렇죠. 투자로 이어지면 네네. 그 내수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확실한 근거가 그게 있습니까?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네네. 이제 여기서 방금 처음에 말씀하셨더니 금리라는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예. 중요한 건 일단 민간 소비, 소매 판매, 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부분들이 증가치였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2, 4분기 GDP 분석 수치가 나오고 예. 또 이달 말 산업활동 동향이 나오는데 그때 또 수치가 종합적으로 제시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이게 되게 예민한 게 물가하고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또 이렇게 했다가 물가가 또 상당히 또 자극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네. 기준금리를 3.5%로 네.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때 12번째 연속 동결인데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현 상황은 물가 상승률의 안정 추세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동결이지만 네. 물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차산에 빗대서 이제 금리 좀 뭔가 변동 결국 인하겠죠. 가능성을 그렇죠. 내비친 거죠. 예.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선 바꿨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가 높으면 낮으면 돈 빌린 분들은 좋죠. 이자 그렇죠. 싸지니까. 네. 그렇지만 조심스러운 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 이창용 한국은행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금통위원은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물가 그리고 금융 안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시장에 형성된 금리나 기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러한 기대를 선반영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등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내수 개선이나 긍정적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외환 시장 변동성이나 뭐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 그렇죠.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근데 공교롭게 이 조심스러운 반응에 맞춰 실제 지금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니까 예. 시중은행들 지금 대출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방금 앞에서도 우리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가 네. 나왔었지만 뭐 알고 그랬을 리는 그럴 없겠지만 리는 없죠. 네. 11월 대선 전에 연준이 기준금리 낮춰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또 냈어요. 피격을 당하고 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오늘 뭐 장마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또 물가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예. 결국 그렇다면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폭이 있지만 예. 결국 금리가 잘만 정리된다면 하반기 경제 연초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제기가 되는 거죠. 제기는 됩니다만 지금 뭐 얘기했듯이 집값 상승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차선은 바꿨는데 과연 이게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번 제 출연 때는 예. 이상 없이 차선 변경한 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양방향으로 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성영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파리 올림픽 파리죠? 파리가 아니고 파리 올림픽 파리. 예, 파리. 모든 상관없어요. 예. 개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까? 네, 8일 후면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촌 스포츠 축제죠. 하계 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예. 이 속속 결전지 파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수단은 12일부터 배드민턴 사격 종목의 선수들이 출국 행렬에 스타트를 끊었고요. 본진은 모레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모레인 20일 본진과 함께 출국을 합니다. 아직 안 갔군요. 아직 안 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파리는 있지만 모기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선정하면 또 밤새 또 봐야 되고 그러죠. 그렇죠. 예. 자, 오늘 들고 온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늘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불자 선수들을 중심으로 올림픽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파리 현지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또 컨디션 조절이나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 선수들은 당일의 상태, 심리, 컨디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성적이 좌우돼요. 네, 근데 파리 현지에 지금 전용 훈련 캠프는 지금 꾸려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정동국 진천 선수촌 부총장과 만났는데요. 파리 시내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운 지도를 보면서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체크된 우리 대한민국 선수촌이 보이실 겁니다. 예. 여기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코리아 하우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코리아 하우스는 주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메달을 땄을 때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다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팀 코리아 플랫폼이 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촌에서는 2시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플랫폼은 크게 훈련 캠프와 급식 지원 센터로 나뉘는데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예. 급식 네. 지원 센터. 사실 이게 당일 음식이 안 맞아서 뭐 배앓이를 하거나 배탈 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경쟁이 또 아주 치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CNSD라고 불리는 국가 방위 스포츠 센터, 우리로 치면은 국군 체육부대와 같은 곳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예, 우리 선수들이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수준의 훈련 시설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과 일본도 이 부지를 눈여겨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이 부지를 선점을 하고 대한체육회와 진천 선수촌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우리 선수단이 이 부지를 쓰게 된 예. 것입니다.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 과연 어떤 곳인지 정동국 부총장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곳에서 단순한 시차 적응을 넘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같은 수준의 체계적인 훈련 시설과 숙박, 급식, 편의, 수송 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22개 종목 중 배드민턴, 유도, 펜싱, 태권도 등 13종목과 지원 인력 포함 총 253명은 현지 훈련 캠프에서 시차 적응과 훈련을 진행한 후에 경기 직전 공식 올림픽 선수촌으로 입촌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선수단이 지금 차례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 한국에서 훈련을 이미 실전과도 같이 하고 가는 거죠, 지금 다. 그렇습니다. 네. 뭐 모든 선수들이 실전과도 같은 훈련을 하겠지만 양궁과 펜싱, 배드민턴, 이 태권도 종목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예. 우리나라의 그 메달을 안겨준 유력한 종목들인데, 양궁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양궁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현지 양궁 경기장 앵발리드라는 경기장이 있는데, 이 경기장과 똑같은 모습을 한 그런 시설을 우리 진천 선수촌이 꾸려 놓았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거와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기장뿐만 아니라 응원단, 관람객들까지 설정을 해놓고 맞아요. 우리 양궁 선수들이 거기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이게 긴장이 많이 되면은 그 실제하고 똑같이 무슨 뭐 무대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그거 똑같이 연습을 해라 이러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훈련도 중요하지만 먹을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과연 뭘 먹을까? 프랑스 하면 바게트 빵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길쭉한 거. 그렇지 않았습니까? 거기 또 계시지 않았습니까? 파리. 예. 바게트 잘 알죠 제가. 예, 밥심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진천 선수촌에서는 이 영양사와 조리사 등 조리 인력 15명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영양가 있는 한식 위주의 식단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먹어봤다는 얘기죠, 정 기자도. 먹어봤습니다. 예. 제가 가서. 한 끼에 2만 원이라고 하는데 예. 먹음직스럽고 군침이 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뭐 바베큐 폭립, 갈비탕, 통닭 이런 것들이 한 끼 식사에 나왔었습니다. 거의 뭐 저녁 석식 수준이 만찬 수준인데 2만 원이면 먹을 수 있더라고요. 2만 원이 싼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진천 선수촌에서 올림픽 대회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또 제가 메디컬 센터를 방문했는데 정형외과, 물리치료과를 이제 3개 등 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간호사, 그다음에 의사도 현지로 파견을 합니다. 관련해서 정동국 부총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건강, 안전은 물론 컨디션과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케어풀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심리, 회복, 역량, 균형, 커스터마이징, 즉 종목별 요구에 따라 맞춤 지원 등 총 5대 분야에서 전문 케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상 있거나 다치는 경우 이런 거 하고 어떤 심리적인 치료, 정신적인 어떤 안정 이런 치료를 하는 의료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의료진도 속해 있고요. 네. 해서 제가 방문할 당시에는 그러한 의료기기들을 모은 짐을 한 대 모아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바로 짐을 붙이려는 그런 준비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짐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거의 뭐
거의 뭐 저 화물을 칸을 다 빌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자, 끝으로 말이죠. 우리 선수단의 목표 많이 지금 그동안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네. 금메달 5개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5개 정도. 예. 뭐 사격, 양궁, 배드민턴에서 나올 것 같은데 예. 5개 이상을 획득을 해서 종합 순위 15위 안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예. 눈에 띄는 게 이제 불자 선수들이죠. 예.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구봉길 선수라든지 뭐 예. 장국희 선수인가요? 장국희 선수 예. 맞습니다.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차가 우리 시간보다 7시간 7시간. 늦은데 예. 이 점 참고하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승전 같은 걸 하는 시간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새벽에 할 수도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결승전이나 뭐 이런 거. 자, 그 예. 개막일이 26일 날 개막하지 않습니까? 예. 현지 시간은 저녁 8시에 해요. 음. 그러면 우리나라로는 1시겠죠. 오후 1시. 오후 1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 들으니까 더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스테이지 정영석 기자였습니다. 오영애 캐스터 날씨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중부지방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가면서 강원 남부에 남아있던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은 다시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라권에 30에서 최고 120mm 이상, 경상권과 충청 남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에 20에서 80, 그 밖의 지역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전라권과 경북 남부, 경남권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광주 24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1도, 강릉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